누군가는 대학병원에 전문의를 보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라앉는 거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3,058명 중에서 3,000명 중에서 이미 1,200명은 벌써 필수로 가게끔 디자인된 입학정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입학정원을 짤 때. 그렇죠. 1,200명이 여기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 면허증을 바꿔서 필수 의료 의사증을 종사할 수 있는 공무원 면허증으로 바꿔서 네. 이쪽으로 투입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관학교형 의대입니다. 자, 전문가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제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도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소중한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서울 성모병원 예방의학교실 윤인모 외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인모입니다. 일단은 책을 쓰셨는데 네. 제목이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네, 네. 굉장히 자극적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 예,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의대는 죽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앞에 네 글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허상 속에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허상 속에. 허상을 보고 들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소위 말하는 삐걱대는 음이 들리는 거죠. 그럼 본상은 무엇이냐. 근데 오늘은 약간 요즘에 이슈가 의대 증원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 의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단적인 구조 조정이 없는 한 10년 남은 시한부 인생이다. 10년 뒤에는 공멸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아는 친구분한테 얘기했더니 저보고 너무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왜 낙관적이냐? 자기는 5년 본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의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럼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게 요대로 그냥 쭉 간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를 들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대한민국의 지금 주축이 그 필수 의료 주축이 네. 50대 초반입니다. 이때 이분들 그 밑에 뭘 다른 교수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분들은 보통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애정을 가지고 주축이 되신 분들이. 그런데 50대 초반인 분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노하우를 가리키려고 해도 사람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미 명맥이 끊어진 거죠. 예. 엄청난 노하우가. 자, 그러면은 10년 뒤에는 이분들이 이제 10년 동안 잘 버티다가 퇴직하게 되면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료원에 무슨 의사가 없다? 물론 이것도 위기일 수 있지만 더 큰 위기는 내가 중증에 걸려서 큰 병원에 왔는데 그 병원에도 나를 치료해줄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위기인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지금 보루가 최후의 보루인데 녹고 있는 중이에요. 자, 더 위기는 뭐냐면 나중에 근데 필수료가 이제 그게 좀 다 퇴직하고 나가서 그 과가 없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좀 필수료 공부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과가 없으니까 교육받을 수가 없죠. 아하. 악순환이 고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부 의사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상황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필수과를 고민하시는 대학병원의 예를 들면 그 필수과 교수님들은 의사 증원을 하자고 나오는 거죠. 왜? 뭐 증원을 돼서 어떻게 나중에 그 수가나 이런 돈의 문제지만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다. 대한민국이 녹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한부 인생이다. 근데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중간에 어떻게 보면 자리가 해서 국회라든지 복지부 그다음에 무슨 문건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좀 대안이 없더라. 그래서 좀 제가 알고 있는 거라도 좀 세상에 알려드리면 하나 좀 의견 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의견의 좋고 나쁨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의대 지원하셨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의대의 선호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나요? 어때요? 지금의 선호도보다는 훨씬 더 낮았죠. 근데 이게 의대가 선호가 된 이유를 보면 가장 큰 게 IMF죠. IMF 전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하고 평생 직장을 교환을 했잖아요. 그때 복지에 니드가 많지 않았어요. 65세 퇴직해서 몇 년 있다가 보통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복지에 니드가 많지 않았는데 IMF가 그 생각을 바꿨던 거죠. 다 아시는 것 같이. 구조 조정이 되면서 거리로 내몰린 거예요. 거리 내몰리니까 직장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내가 복지를 찾아야 되겠다. 그럼 그 복지가 무엇이냐? 복지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가 계층 사다리, 뭔가 돈을 벌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계층 유지 사다리, 내 생활을 유지하고 또 하나는 그 노후 복지 사다리. 내가 노후에도 좀 어느 정도 돈이 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사다리 3종 세트라고 제가 보통 얘기해 드리는데 사다리 3종 세트를 제공할 때가 어디냐? 처음엔 찾아보니까 그게 대기업이었던 거예요. 그 대기업의 입사를 목표로 할 때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다 강세를 보이죠. 강남의 모든 사교육은 다 주요 대학에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대기업에 나와서도 386, 56도를 거치고 나니까 네. 살 날은 80살까지 남았는데 뭐 회사에서 나왔죠. 할 수 있는 게 자영업으로 내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게 아닌가 보다. 생각이 또 바뀐 거죠. 생각이 또 바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 사다리 3종 세트를 제공해 줄 때가 어디냐? 아, 이건 의대밖에 없다. 그래서 의대 몰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의대 몰빵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디서 무슨 문제 생긴 거냐면 네. 지금의 의대를 들어가는 것이 초등의대 반부터라고 하는 말이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해서 과도한 투자를 해서 의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의대 내에서도 학력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전문가로서 내가 나와서 뭔가 일을 하게 되려면 나이 한 40쯤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까지 계속 투자만 한 거예요. 초등 때부터 40대까지. 그렇죠. 과도한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과도한 투자를 했을까요? 아까 사다리 3종 세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제도가 아주 애석하게도 이 과도한 투자에 대해서 과도한 회수를 가능하게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은 과도한 투자를 했는데 과도한 회수를 가능하게 했어요. 자격증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자격증이 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의원급에서 시작해서 대학도 설립하고 대학교도 설립하는 예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한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과도한 투자에도 다른 이유가 과도한 그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전달 체계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거기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네. 약간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인식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의사라는 직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하고 내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고 고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 이런 걸로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한국이 유독 좀 심합니까? 의사에 대해서? 네, 심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제도에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떤 모든 재화를 공급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시장 경제가 실패를 해서 재화를 공급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공공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요국들은 대부분 다 시장 경제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발전을 시키고 거기에서 그런 재화를 공급 못하는 비경합성, 비배타성을 공공재라는 걸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합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자유민주 시장 경제 복지국가의 모습이에요. 비율은 좀 다르겠지만. 자, 그런데 77년도가 이제 의료 제도가 시작이 됐죠. 그 제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대한민국 77년도 워낙 가난해서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의료 제도는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장 경제 위에다가 살짝 공공의료를 이제 붙여서 간 형태가 된 거예요. 야,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담은 거죠. 어떻게 됐냐면, 야, 지금 우리는 의료제도는 시작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의료제도를 해야 돼. 자, 그럼 의사 돈 없어. 그럼 빌려줘. 의사 빌렸어요. 렌탈. 병원도 빌려줘. 돈도 빌려줘. 사회보험이다 우리는. 기업제품 빌려줘. 빌려 쓴 거예요. 자, 그 빌려 쓰면 뭘 해줘야 됩니까? 렌탈 했으면. 렌탈비를 내야죠. 그렇죠. 그 의사들은 처음에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의 제도를.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냥 정부가 강권하니까 그냥 받아준 겁니다. 야, 감기 5천만 받아. 그래서 5천을 이제 우리 이거 갖고는 영향이 안 돼. 대신에 렌탈비로 두 가지를 열어줄게. 하나를 뭘 열어줬냐면은 비급여를 열었습니다. 비급여. 감기 환자 5천 원에 오는 거는 그거는 뭐 국가 시기에 좀 따라줘. 대신에 비타민 D 주사, CT, MRI, 로봇 수술 그거 껴서 파는 거는 너가 역량에 달려 있어. 비즈니스적인 길을 좀 열어준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작됐고요. 하나가 또 열어줬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라는 걸 열어줬어요. 행위별 수가제는 지금 같은 이와 같은 제도 상황에서는 사실은 허락이 되면 안 되는 제도였는데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그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행위별 수가제가 뭐냐면 감기는 5,000원이야. 하지만 선진국은 뭐 10,000원 해가지고서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감기는 5,000원이야. 근데 한 번 부르면 5,000원이에요. 두 번 부르면 10,000원이죠. 세 번 부르면 15,000원입니다. 그럼 벌써 주요국 이걸 넘어가죠. 네. 이걸 두 개를 열어준 겁니다. 이런 패착을 했던 거죠. 왜 렌탈 모델, 왜 민간 위에 시장 경제에다가 공공을 살짝 얹어갔기 때문에.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두 가지가 자극이 돼서 첫 번째 의료비가 폭증이 됐어요. 지금 다들 의대 증원만 얘기하는데 의료비 폭증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사 숫자 정원은 동결돼 있는데 그럼 의료비도 그 논리로는 비슷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한 3, 5년 전부터 의료비가 폭증하기 시작해서 기울기가 꺾였어요. 예. 그대로 놔두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공멸로 가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의료비 증가율이 위에 라트비아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라트비아는 주요국이 아니니까 네. 빼고 나면 전 세계 1등입니다. 7.8%. 대한민국 지금 GDP 증가율 1%. 감이 오시죠. 7.8%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미국도 지금 의료비 증가율 잡았어요. 일본도 이렇게 증가되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몇 %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국만 지금 증가율 7.8%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지만 OECD 평균을 이미 작년에 넘었어요. 네. 넘었으니까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의료비 증가분은 어디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 네. 블랙박스를. 자, 그래서 일단은 의료비가 증가돼 이게 팩트다. 그건 찾아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필수료는 어떻게 붕괴가 됐냐면 야 5,000원 받아. 근데 여기서 이제 비급여 CT/MRI 찍었어요. 그러니까 비급여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의료비가 올라가니까 야 안과나 피부과 뭐 이런 데는 뭐 조금 올라가도 국민 건강하고 직결된 게 아니니 네. 그거는 조금 니들이 해. 우리 자유시장 경제니까. 하지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외과 너희들은 안 돼. 이거 올라갔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의료비가 너무 폭증해서 안 돼. 이쪽이 볼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누른 겁니다. 엄청 너무 열심히 눌러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어느 정도까지면 강아지 수가보다도 낫다. 그러니까 얘를 잘 보시게 되면은 강아지 그 동물병원은 1층이잖아요. 이건 다 2층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비유되면서 얘기할 정도로 수가를 낮았어요. 그러니까 낮게 이제 관리를 했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는 지금 뭐 내외 사는 사람분들은 공부할 게 진짜 많거든요.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생명 앞에 서서 좀 생명에 대한 견해 여러 개 많은데 내 친구는 좀 워라밸하면서 이쪽 비급여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그 내외 산수는 일반인보다 많이 받잖아. 그래서 막 가슴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우선은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그 내외 산수도 할 수 있고 피부 미용이라든지 뭐 비급여 통증 주사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수익 회원 차원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필수료가 지금 그동안에 계속 조금씩 이제 주고 오다가 요번에 거의 이제 급격하게 지금 정리된 거죠. 자, 예. 그래서 지금 77년도 모델에 이미 벌써 대한민국의 의료는 의료비 폭증과 그 필수료가 이미 벌써 붕괴되는 그런 모델을 탑재한 모델이에요. 그 모델이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그걸 고칠 생각은 다들 얘기가 안 나오죠.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그걸 알게 되면 증원이나 증원 동결이냐 또 제3의 방법도 낼 수가 있다. 진단이 정확해야 된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명확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그 방향성은 뭐예요? 근데 그 전에 좀 잠깐 먼저 말씀드린 네. 거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모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거죠. 네. 자, 우리 앵커분들께서 아마 또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 계시게 되면 그거는 뭐 다 바로 의료를 다 접근하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환자 입장에서 볼게요.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공공의료로 진료받고 싶어. 그 동네 의원에 갔던 동네 의원에서 비타민 D 주사 특수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난 안 해. 나는 그냥 공공의료로 딱 몇천 내고 말 거야. 할 수 있어요. 네. 의원에서는. 근데 대학병원 가면은 대학병원은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지금 그 교과서에 있는 그 서류상에 있는 보건복지부 서류에 있는 공공의료를 나는 해서 하겠다. 난 로봇 수술 같은 거 안 먹고 배 가르고 일반 약에 유기실에서 하겠다. 가능하세요? 안 가능하죠. 일단 큰 병원 가면 입원실이 없잖아요. 1인실 그렇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벌써 비급여 들어오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속된 말로 끼어 팔기를 가능하게 안 사주면 필수료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뭔가 비급여 또 계속 와서 사인 받으러 오죠. 근데 비급여를 갖다가 사인 안 해주고 싶은데 딱 이렇게 아버님 눈치를 보니까 이거 사인 안 하면 또 불효하는 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의사가 로봇 수술하라고 한다면 또 안 해주면 의사한테 좀 약간 정성 어린 치료를 못 받을 것 같은 불안감. 그럼 뭐 하면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공공의료가 있어요. 근데 위중증에 가면은 물론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4대 중증은 빼고 얘기하는 다른 위중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큰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공공의료는 서류상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중증에서 정말 목숨이 중요하게 되고 내 꼭 필요한 의료를 받을 때는 그 공공의료를 이용할 수가 없죠.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TV의 어떤 사장님이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점심값 2,000원에 대접하겠습니다. 와, 박수 쳤어요. 근데 갔더니 2,000원짜리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근처 나서 10,000원짜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의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류상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위중증.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어디다 화풀이해요? 맘카페에다가 화풀이하고. 그리고 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탕 먹이려고 소송을 거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근데 네. 궁금한 게 의사들도 그 시스템 안에서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도 결국은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과는 또 그렇죠. 우대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도 그거 자체가 괴로우면서도 구조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끼워 팔기나 혹은 필요 없는 의료 행위일지라도 그거를 좀 상업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 입장에서 이제 보죠. 아까 좀 전에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 봤고요.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초등 때부터 이제 의대를 준비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학력 인플레이션 돼서 인턴, 레지던트 뭐 전문의로 안 끝납니다.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펠로우라는 것도 하고 또 교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의사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어야지 환자 자기가 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자, 투자를 엄청나게 했으면 투자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원가 이하라고 하는 자타고 있는 원가 이하에 있는 그 보험급여 수가로 그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그 아이러니가 딱 나오잖아요. 원가 이하의 수가인데 대한민국의 서울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 5개나 있어요. 세계적인 병원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비급여 끼워 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안 하면은요. 그냥 도태되는데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의료 재화라고 하는 것의 거래 시스템이 네. 환자는 강제 끼워 팔기를 당해줘야 필수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강제 끼워 팔기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돼요. 충돌하겠죠. 와. 딱 그 거래 시스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충돌하니까 부딪히죠. 부딪히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맘카페에서 화풀이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형은 많이 난다 하더라도 소송 네. 엄청 거는 거고요.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요. 처음에는 좀 자기가 끼워 팔기 하고 비급여 강권하는 게 좀 마음이 좀 그랬었지만 이제는 작정하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거기서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 붕괴라는 게 있어서 필수 의료에. 근데 거기에 심리적 붕괴도 왔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자분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앞에 환자가 있는데 네. 제가 손을 대면 70%는 살릴 확률이 있어요. 네. 살려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무조건 살려야죠. 무조건 살려야 되죠.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30% 소송당할 확률이 있어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그럼 머뭇거려지죠. 머뭇거려지는 거죠. 네. 그거 2번만 소송당하면요. 안 합니다. 그다음부터.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때가 가장 의사가 빛나는 시기예요. 돌아가실 분, 하느님이 데려갈 분을 살려놔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너 의사 돼서 성공이 뭔지 아니? 뭔데요, 형님? 죽어갈 사람 1명 살리면 너는 그냥 면허증 가격한 거고 2명 살리면 조금 우상한 거고 3명 살리면 너는 인생 성공했다 그랬어요. 저희 때는요. 우리 그런 거 보면서 사실은 외과 뭐 친구들이 했던 거예요. 아, 멋있었죠. 지금은요. 한 2번만 소송 걸리면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필수과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거 만약에 손대서 내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패했을 경우 소송 걸릴 수 있다. 그런 자꾸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자꾸 그 무대에 서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무대를 피하게 되는 거죠. 필수과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붕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17년에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 사고 나서 네. 그때 바로 직전만 해도 소아과 충원이 넘쳤어요.
물론 소아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하고 나서 무죄 판결 나왔지만 5년 동안에 얼마 전에 충원율 17%입니다. 거의 이제 그 소아는 이제 갈 데가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도 그 심리적 붕괴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런 심리적 붕괴가 없을까요?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했죠. 한국 사회가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 못한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붕괴는 문제는 제가 드리는 거는 그 심리적 붕괴는 제도적으로 버퍼링을 만든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걸 이걸 뜯어고치 않으면 심리적 붕괴도 버퍼링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잘 보면 대한민국 의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소송 당하고 뭐 형사 입건되고 뭐 이런 리스크를 굳이 않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런 거를 하기 싫다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송 당하는 건수가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OECD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까? 그 월등하게 많죠. 원래 그 소송하게 되면은 소송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그 교통사고 예를 들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나면 보험사 각각 부르죠. 그렇죠. 부르고 사진 찍고 그리고 거기서 뭐 삿대질 같은 거 안 하고 요즘은 다 알아서 하고서 그냥 헤어지고 각각의 자기가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돈 주면 그걸 끝입니다. 보험사끼리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른 쪽도 보험사 얘기하는 거죠. 그 손해를 갖다가 다툴 수 있는 사람이 가령 제3의 지역에서 확정을 내주면 됩니다. 공정한 데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의원들이 보험에 몇 프로 가입돼 있을까요? 이런 의료사고보험에. 제가 지금 통계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한 절반 조금 넘습니다. 대학병원은요.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요. 문제가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게 거대한 대학병원은 변호사를 데리고서 상대를 해요.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는요. 못 싸우죠. 그러면 이게 뭐 증거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그냥 소송이라 걸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 간 것이 그 형사소송으로 민사에서 형사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그 형사들이 형사소송이 승소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의료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하느님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논리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갖다 법원은 그걸 보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거 실제적으로 실형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어느 나라든 간에. 의사들이 싫어하는 것은 그 실형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그 소송 걸리고 검찰에 가서 얘기하고 조사받고 자료 내고 이렇게 아마 소송 당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피를 말립니다. 그거 한 2번 하고 되면요. 못 하는 거죠.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 3, 4년 정도 하나 보통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거 하고 싶으시겠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하죠. 자식이 만약에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를 하고 싶겠어요? 피하라고 하고 싶겠어요? 피하라고 하고 싶죠. 인간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사가 다 슈바이처를 바라면 안 되고요. 좀 전문가적으로서 도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높아야 되겠지만 이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맞춰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러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 이 버퍼링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심리적 붕괴는 어떻게든 간에 제도적으로 풀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풀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심리적 붕괴는 저는 이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법원도 지금 저렇게 지금 자기네들 낸 판결에도 저렇게 지금 사회가 난리치고 있는데 그 다음엔 법원도 어느 정도 자제를 하겠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의료 재화의 거래 시스템은 지금 그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의료 제도가 의료비 폭증하고 있죠. 필수 의료 붕괴되고 있죠. 그렇죠. 환자하고 의사하고 서로 지금 헐뜯고 싸우고 있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살릴 수 있는 70% 환자인데 안 살려줄까 봐. 한번 소송 한번 30% 때문에 네가 잘못이 있지 않니? 하고서 한번 걸어보는 거죠. 일단 걸어보고. 의사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본 다음에 이 의사 못하겠다. 피해버리는 거죠. 난 선의로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나쁜 제도잖아요. 나쁜 제도예요. 나쁜 제도를 이 모델이 이름이 뭐냐면 혼합진료라고 그래요. 혼합진료. 네, 혼합진료는 하나의 진료 시스템에 상업성과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경제 시스템이 가는데 거기다 공공을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게 혼합 시스템, 그 혼합 진료인데 이게 한 바구니 담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복지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혼합 진료가 이렇게 물론 숨기는 거 좀 있지만 제 원칙적인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 금지합니다. 다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합 진료가 왜 위험하냐면 복지의 근간을 흔들어 놔요. 왜? 앞에 누가 돌아가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뭐 지푸라기를 막 잡고 싶어요. 근데 이 약이 검증은 안 됐는데 드시면 한 석 달은 사실 수 있는데 한 1억대 5천만 원이야. 그럼 대한민국 정서에서는 해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5천만 원 1억을 샀어요. 근데 못 사신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없죠. 자, 이런 지푸라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복지에, 의료 복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파고들 수 있죠.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혼합 진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민간 시장 경제, 민간 의료 기준에다가 거기다가 혼합 진료, 그 공공의료를 한 방울 담아서 하는 혼합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 중인 나라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유일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호주에서도 지금 그동안에 계속 자유당이 계속 하다가 노동당으로 집권적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의료 제도가 2000년 초반에 개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저보다 호주 상황을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예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보험비를 냈으면 다 보험을 해 주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보험을 조금 더 내면 내가 좀 좋은 병원 갈 수 있죠. 그렇죠. 그거는 공공에다가 민간을 살짝 얹은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반대죠. 그래서 호주 시스템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영국 캐나다 그러면은 좀 영국 캐나다 같은 의료 싫어. 그거는 공공의료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고요.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실패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영연방 내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좀 약간 그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데 공공이 기준 상태에서 시장이 들어온 거예요. 공공에다 시장을 올려놨기 때문에 성공한 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지금 실손보험 막는 난리잖아요. 호주는요. 나이 30살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동료금도 줍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 의료비를 다 폭증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좀 형평 맞춰야 된다. 하지만 절대로 그 실손보험을 함부로 다 할 수 있도록 풀어주지가 않죠. 리미테이션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이 기본이고 거기다가 민간을 살짝 순기능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혼합진료라는 부분은 전 세계에 없는 제도예요. 자. 살짝 반대되는 의견도 살짝 들어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지금 호주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 호주는 공공을 베이스에 시장 경제를 얹은 거고 예.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베이스에 공공을 얹었기 때문에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을 했다. 네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저도 호주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호주에서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나갔어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가는데 공공의료 쪽으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십자인대 수술을 받는데 1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대신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지원금을 많이 줘서 거의 공짜와 같이 수술을 할 수 있었죠. 예. 근데 1년을 못 기다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보험을 해서 비싼 사립병원에서 거기서 수술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네.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공공의료 시스템은 가격이 싸지만 접근성이 좋고 가격이 싸지만 대신에 의료의 질은 상당히 좀 떨어지잖아요. 네. 대신에 이제 사립이나 이렇게 돈 많이 드는 데는 의사들도 뭐 어디서 뭐 했고 이렇게 실력이 좋고 우리나라를 시장 경제에다 공공을 얹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실력 자체는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꿔서 네. 공공이 베이스가 되고 시장 경제를 얻는 형태로 지금이라도 수술이 들어간다면 이게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것도 되게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또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공공의료 문제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의료 붕괴 시스템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문제 걸린 거고 호주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돈의 문제인 거죠. 해결 가능한 문제예요. 이쪽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멸의 문제고요. 두 개의 일이 달라요. 자, 그러면 그 나라들이 지금 호주가 갖고 있는 그 지금 노동당과 그 자유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들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도 저도 대충은 뭐 사회자만큼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알아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풀 수가 없느냐? 풀어가는 나라가 전 세계 50국까지 있더라는 거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있는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제도를 배워야 될 거냐? 이 고민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그걸 치고 나가서 이미 지금 약간 어떤 혁신을 이루고 있는 나라, 이 나라를 배울 거냐? 어느 걸 배우는 게 맞아요? 이쪽을 배우는 게 맞죠? 그렇죠. 저는 지금 이 나라들의
그 고민거리들 물론 이 나라도 문제는 많지만 한국보다는 나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나라들의 소위 담론, 이 증원, 뭐 동결, 수가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돈으로 우리가 효율성 있는 의료를 만들 수 있냐 이 담론을 사실 국내에 데려와야 된다. 대표하고 싶은데 지금 워낙 증원과 공공 이게 좀 공공의대 뭐 이런 게 너무 그 철처럼 되어 있으니까 프레임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 중에서 사관학교형 의대라는 거를 프레임을 던지고서 얘기를 시작한 거죠. 근본적인 거는 사관학교형 의대라고 하는 거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한정된 재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니드 이걸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장 경제 실패하는 부분들도 보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는 논의들이 주요 국가 중에서 성공하는 국가들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신촌에 가가지고서 빵집이 10개 있어요. 네. 그러면 1, 2등은 성공해요. 2등부터 한 파트가 실패했어요. 어느 빵집을 배우시겠어요? 1, 2등 배우죠. 1, 2등 배우는 거죠. 우리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도 국격이라면 이 제도가 들어와야 되는 이 제도 이 다 최소한 이 제도를 떠나서 이 담론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20년, 15년, 20년째 계속 증원, 동결, 수가, 인상 뭐 좋긴 한데 네. 그거 해갖고선 지금 벌써 15년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요번도 지금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좀 시간 관계상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끌고 오시고 싶으신 거를 마음껏 펼치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좀. 아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무슨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예. 저는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그 흐름을 좀 본 거죠. 여기서 저 사람이 왜 무슨 왜 저러나 사실은 제가 이제 의사도이지만 제가 경영학 석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사회복지 학사입니다. 네. 또 제가 또 사회복지사 2급도 있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예, 하시네요. 저기 노인 요양병원에 가서 저기 노인들 대소변 같은 거 몇 달 동안 못 받아보셨죠? 그러면서 그걸 제가 좀 실장을 좀 봤어요.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 이런 데서는 뭐 프린스턴이라든지 캠브리지 뭐 하버드 이런 데서 난 문건을 보면은 의료라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제 막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복지라는 것이 종합예술 아닙니까? 시대 하나의 체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그걸 인터프리테이션 하기가 좀 빨랐던 거예요. 그 용어를. 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딱 찝은 게 사관학교용어대 혼합진료를 찝은 거죠. 그 이외에 다른 담론이 있습니다. 제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내용들을 좀 갖고 와서 너가 좀 틀렸다는 얘기를 좀 듣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 왜 혼합진료라고 하는 거를 지금 문헌에도 국내 문헌 찾아보면 좀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안 나오냐면은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장 경제 위에 공공을 얹어서 간 것이 혼합진료라는 것도 지금 잘 못 깨닫고 있고 네. 이 혼합진료가 나쁘다는 것도 문헌은 조금 있는데 국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위정자들이 못 깨달아요. 교수, 국회 다 아시죠. 자, 근데 이게 왜 어떤 거냐면 제가 중국인 분들한테 한 10명 중에 한 7, 8명한테 당신네 나라의 지금 문제점 정치체제가 뭐냐. 그러면은 공산주의라고 알고 우리가 무슨 천안문 사태 이거 민주주의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죠. 자기네 그 체제가 공산주의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이래서 돈 벌면 되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즉 그 안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고 뭐가 불합리한지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77년도 이후에 제도가 됐어요. 그 제도가 된 상태에서 지금 다들 거기에 지금 매너리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옳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 가도를 달면서 대한민국 체력이 좋아서 나 GDP 6에서 7% 늘 벌었어. 의료비 3, 4% 우리가 다 돈으로 커버해 줄게. 왜? 그걸 갖다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겠죠. 정치가들이 그걸 갖다가 돌려놓을 의지가 있을까요? 없죠.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양쪽 팽창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사실은. 자, 그러면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한테 이게 지금 혼합진료다. 대한민국 제도 틀렸다. 그러면은 마치 아까 중국인처럼 난 지금 그냥 지금까지 이게 살았는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시장 경제에다 공공을 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극단적으로 명리화 필요 없다. 이미 영리화가 돼 있다.
영리화가 돼 있다. 영리의 길을 여는 거죠. 과도한 투자에 과도한 회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영리하잖아요. 그게 뭐. 근데 해외 집고 다 열어준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시장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지금 증원, 동결, 필수 수가 인상이 다 시장적 논리가 풀어갖고 있는 거예요. 증원을 하면은 수요가 공급이 증가되면 수요까지 갈 것이다. 시장 경제죠. 아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동결을 해야 된다. 공급을 줄여서 수요를 줄여야 된다. 예를 들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힘센 직업이 의사예요. 네. 이거 한번 검사하셔야 됩니다. 벌써 제가 지금 수요를 창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도 맞는데 그건 어떤 부분이에요? 시장 경제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좀 실패하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그럼 지원금 주죠. 그죠? 그러니까 지원금 계속 얘기합니다. 뭐 국립대 지원해라, 뭐 의사급여 지원해라. 다 시장 경제에 노리는 거죠. 주요 부분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걸 갖다가 시장 경제를 통해서 푸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일단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윤이 뭐 너만의 말이냐? 아닙니다. 잘 쓰면 그 유럽은 1900년 초부터 이미 시장과 시장 그 민간 의료와 공공 의료를 분리시켜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왜 그렇게 했을까? 유럽이 똑똑해서? 아니죠. 유럽은 1900년 초에 산업혁명의 후유증을 겪었잖아요. 아, 이게 복지라는 건 이런 거구나. 복지를 해주지 않았으면 사회주의가 파고들었겠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대신에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 자유주의를 보강한 거죠. 그게 복지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분리를 시킨 거죠. 이쪽이 서로 저쪽이 되지 않도록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순기능들이 있으니 약간씩 합쳐놓은 겁니다. 그게 근데 근본적으로는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거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나와야 되는 대안은 증원도 좋고 동결도 좋고 필수. 그분은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논의하면 되는데 복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회복지학분들한테 보고 외국 문건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다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 분리를 시켜서 돈 없고 힘 없고 중산층이 대한 복지국가의 주축이잖아요. 생산과 소비를 잡는 여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한국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분리가 돼야 되지 얘기 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의 복지가 의료 복지가 어떤 수준이냐면 복지국가의 개념이 예를 들면 여기 10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재난이 와요. 감기는 재난이 아닙니다. 폭우가 와야 재난인 거예요. 그 우산을 쫙 펼쳐요. 다 보호하고 싶죠. 근데 그게 돈이 다 없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다 없어. 그러니까 앞에 위에 30% 니네 돈이 있으니 니는 좀 니네가 좀 해. 그러면서 70%만 펼친 겁니다. 70에서 75% 펼쳤어요. 그게 복지입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든 간에 재난에서 보호를 받아요. 이게 복지국가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한 60% 정도는 지금 무슨 우리는 복지가 됩니다. 근데 그 60%가 선진국에서는 75%가 아니에요. 60%는 펼쳤는데 60%가 우리는 100% 전 국민 강제보험 시대에 쫙 펼쳤어요. 그런데 그 60%가 그런 60%가 아니라 중간에 구멍이 40%난 우산인 거예요. 그럼 아래 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는. 감기와 같은 좀 약간 실비가 오면 우산이 있으나 없으나 뭐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폭우가 내리면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비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복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가 없으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 또 다른 우산을 또 사서 펼치는 거죠. 그게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OECD 평균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그 실손보험 가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한 몇 년 전부터 거의 수직 상승해요. 왜? 국민들도 불안한 겁니다. 지금 현재 보험 체계로는 그 폭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대한민국은 제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복지 제도는 복지의 개념, 의료 복지 제도만큼은 복지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도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원, 동결, 뭐 습관이다 이런 거 한번 오늘의 포커스가 그거니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동결을 한다. 그 의사가 지금 의사 증가율을 그런데 의사가 뭐 증가가 되면은 의료가 증가하니까 동결해야 된다. 근데 동결을 하잖아요. 의사의 숫자는 3,058명으로 좀 증가가 되지 않고 그대로 증가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의료비 증가율도 거기에 비례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 5년 전부터 의료비 증가율의 기울기가 확 꺾여서 상당히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상 동결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결로 해도 그냥 공멸로 가는 겁니다. 아까 지금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동결은 대안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또 뭐 60 몇 년이 되면 OECD하고 우리가 평균이 비슷해진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 2060년까지 지금 2023년이에요. 그렇죠. 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하려고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그 붕괴, 그 필수료를 충족 못하는 것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거고. 그럼 2063년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조금 국민들 설득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결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이 아니고요. 네. 그럼 수가 인상, 처우 개선, 지방의료 투자.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의료비 중과율은 국내에서 한 7.8% 정도 됩니다. 근데 그 7.8%다 의사가 먹는 건 아니고 임대료, 직원들 급여 하다 보면 얼마 그 증가율이 적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지금 뭔가 좀 거기서 힘써서 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미용, 그다음 통증, 비급여 이쪽은 증가율이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예요? 통계마다 다르긴 한데 한 12%에서 14%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엄청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7, 8%에서 1, 2% 먹겠다고 여기서 골치 아프게 남아있을 거냐? 조금 가오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냥 의사 입장에서는 필수로 가는 거, 그 비필수로 가는 거는 좀 가오가 좀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사실 의사사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뭐 해요. 이렇게 필러 놓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거는 그냥 다들 좀 소위 말하는 좀 체면이 좀 떨어진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로 가겠습니까? 그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럼 이쪽으로 살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7, 8%를. 이쪽보다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금액이 2배 이상 뛰어야 됩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지금 의료비 증가율 7, 8%, 그다음에 대한민국 GDP 증가율 1, 2%.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엄청 지금 또 누르고 있는 게 뭐냐면 올해 의료비 그 보험수가 1, 2% 올려줬습니다. 그럼 1, 2%에서 파격적으로 좀 올려봐야 이 14% 넘을 수 있을까요? 못 넘죠. 못 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사 프로를 넘겨서까지 하겠다. 네. 라고 한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 재정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집에 누군가 한 명이 지금 그 대한민국이 의료비를 막 쏟아붓는다. 좋아. 그럼 가정으로 보면은 가정에 우리가 좀 저축도 하고 식비도 먹어야 되고 여행도 가고 연금도 보여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이 아파요. 그럼 의료비 글로 들어가죠. 그럼 먹는 거 줄여야 되죠. 그렇죠. 여행 줄여야 되죠. 미래 저축 줄여야 되는 거죠.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다른 복지가 상대적으로 죽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정된 재원이니까.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흉흉해지는 거죠. 흉흉해지는 거죠. 흉흉해지면 어떻게 해요?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자, 따라서 이 의료 비용의 증가, 폭증과 투자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같은 일반 사람도 나와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건 정말 심각한데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그 사회가 역동성을 잃고 가라앉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논의를 해서 서로 이제 머리를 부딪혀서 하도 그러면 그래. 어쩔 수 없다. 우리 머리를 모은 거니까 할 수 있는데 그 수준도 아니고 증원 동결 필수 뭐 수가 인상 여기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수가 인상, 처우 개선, 뭐 지방대학교 무슨 뭐 육성 그거 대안이 안 됩니다. 근본적 대안이 안 돼요. 일시적 시장 경제에서 처진 부분을 지원으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지원해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지원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흉부외과 15년 전에 사망 선고 받았는데 못 살렸죠. 산부인과 15년 전에 사망 선고 받았는데 못 살렸죠. 그리고 작년에 소아과, 폐과 선언했는데 올해 1년 만에 나온 대안이 뭡니까? 지원금 100만 원. 그거 갖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 수준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증원을 아까 말씀드릴게요. 네. 증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제의 논리에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증원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단이 끝날 때는 증원은 조금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수요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디지즈 치료, 질병 치료에서 건강 관리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65세 정렬 75세까지 늘려면 그 사람들이 10년은 건강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국가의 주축이 질병에서 건강 관리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수요, 거기에 AI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의 수요를 계산해 봐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증원이 불가피하다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하자고 증원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 지금 낙수 효과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증원을 하고 증원을 하면은 그것이 리턴해서 필수로 갈 것이다. 그렇죠. 낙수 효과. 그러면서 들이대는 얘가 뭐냐면은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변호사 로스쿨 만들어서 엄청나게 양산을 해놓으니까
변호사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수입료가 5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렇죠. 자, 여기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그 아까 7, 8% 정도의 그 내외산소에 있다가 미용으로 갔어요.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낙수 효과로 갈 거냐 이거죠.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낙수 효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갑니다. 그럼 해외로 가는 게 과연 할 거냐? 자, 이게 지금 제가 어젯밤에 만들라고 지금 잘은 못 만들었습니다만 네. 좌측에 있는 거는 의사의 해외 이동에 있는 OECD 자료입니다. 저렇게 많은 숫자가 의사들이 해외 이동이 돼요. 왜 OECD에서 저렇게 면밀하게 저걸 보냐면은요. 의사들의 해외 이동은 보건 지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직원이 한 명이 진득히 있어서 거기서 계속 일을 해야지 효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어떻게 됐어요? 효율 떨어지겠죠. 떨어지니까 한 명 할 걸 두 명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건 지표가 흔들려요.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의사가 이동해서 유럽을 가잖아요. 그럼 아프리카는 병원 20개에서도 막 의사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만약에 의료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보건지표 좋은 거죠. 아하.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OECD에서 저렇게 면밀하게 보는 거예요. 네. 우측에 있는 그림은 유럽인데 제가 그 유럽 헬스케어 커미션에 그 커미티들은 표를 보고서 제가 재구성한 겁니다. 좌측에 있는 데는 의사를 수출해요. 우측에 있는 데는 의사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이게 마치 자리 바뀜을 계속하는 거죠. 그 안에서 마치 나 20평 아파트에서 30평 아파트, 30평에서 사실 더 좋은 데로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유럽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해요. 그럼 수출은 누가 하겠어요? 자국민이 나가는 거죠. 수입은 어디서 하겠어요? 다른 나라.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아래에서 올라왔는데 그 첫 번째 의사들의 이동이 대한민국도 심해질 수가 있다. 이건 전 세계적인 공론화가 됐는데 한국만 지금 몰라요.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 저 왼쪽의 지표는 예. 이스라엘에서 혹은 뉴질랜드나 뭐 노르웨이 이런 데서 의사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글로 들어가는 거죠. 아, 글로 들어온다. 들어가는 쪽으로 했는데 이거 말고 이건 제가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네. 의사의 이동은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열리고 의사들 제가 하고 있는 병원도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부부였어요.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부부가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자, 이 이동은 주로 어떤 이동이냐면은요. 네.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대학병원에서 무슨 고난도 수술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에서 1차 진료에 건강관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동이.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의사를 수입하고 낙수 효과를 했을 때 그런 의사들이 고난도 기술을 가진 의사들이 대학병원으로 갈까요? 왜냐면은 잘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의사가 미국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침투해서 거기 있는 뭐 주요 내과를 한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 않죠. 많지 않죠. 한국도 많지 않죠. 즉, 그 고난도 기술을 가진 필수과 의사들은요, 어느 나라든지 희소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특징. 그래서 말씀드린 그 유럽 같은 데는 의사 숫자는 많아요. 많은데 다 1차 일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수입 대신에 그거 해야 되니까. 고난도로 올라가는 전문의 그 위에다 올라가는 뭐 교수급 되는 사람들은 문이 확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특별 관리를 해요. 왜? 희소 자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의사를 수입하면 우수한 자원일 것이다. 안 옵니다. 그 나라에도 모자라요. 나간다 그러면 잡을 겁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자원이에요. 내외산소 자원은. 그러니까 의사를 수입하자고 주장하는 쪽도 사실은 그 수입하는 의사의 질이 절대 좋은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의사들은 안 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의사 증원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가만히 한다고 한다면 네. 의사 증원을 갖다가 뭐 또 엄청나게 한다. 그래도 결국 또 나갔다 들어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해외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해외 기준이 어떤 건데요. 한국 의사보다도 일은 절반 이하로 하고 5분의 1 정도만 하고 급여는 반낮은 워라밸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의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캐나다와 영국 극단적인 편이라면 그런 워라밸 대기업자 720만 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사 들어오는 거예요. 일 하겠어요? 안 하지죠. 따라서 이 증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수요 공급 논리에서 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증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증원의 밑에 깔려 있는 수요 공급을 맞추겠다. 민간 시장 경제에서 공공을 떼어내야 되는 답이 나오는데 이 시장 실패를 계속 시장 실패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논리가 글로벌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원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지금 그렇죠. 시스템으로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증원에는 일단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걸 해봤자 어차피 시스템적인 오류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러면 공공하고 시장하고 이 분리되는 이 거대한 단론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제가 의사 증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의사 증원을 하더라도 구조 조정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조 조정을. 그 구조 조정이 유니모가 개발한 구조 조정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 지금 있는 물 먹는 하마처럼 힘들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업데이트된 나라들의 선례의 장점을 한국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 벨기에도 그렇고요. 싱가포르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 사이즈는 좋지만 거기에서는 시사점이 많아요. 싱가포르의 지금 그 국민들은 한국보다 오래 살아요. 의료비는요, 대한민국의 절반입니다. 오, 그래요? 대한민국의 절반인데 오래 살아요. 그럼 분명히 거기는 시사점을 다뤄봐야 될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럼 시사점을 보자는 건데 싱가포르는 지금 국민이 얼마 안 돼서 사이즈가 안 돼.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죠. 왜 싱가포르이 중요하냐면 1985년도에 리칸유가 만든 제도인데 그 제도가 지금 나온 제도 중에서 가장 업데이트된 제도 중에 하나예요. 싱가포르도 계속 지금 반환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우수한 국가도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 그 고민을 대한민국 정도는 해야죠. 10위권 국가인데 그 내용을 좀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조 조정과 그 의사 증원은 어쨌든 간에 같이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거죠. 필수라고 하는 거는 쌀로 봐야 돼요. 쌀을 근데 만약에 그 쌀을 떼서 국민들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줘야 되는데 이 쌀이 자유쌀이다 보니까 쌀, 밥 돈 안 돼. 그냥 나 그 과자 만들고 막걸리 만들어서 팔 이게 수익이 되니까 보톡스 필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얘기하는 의사 증원은 어떤 거냐면 자, 2모작하지 말고 3모작 해보자.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겠니? 그럼 쌀로 가지 않겠니? 근데 이게 이쪽 부분이 더 이쪽만큼 쌀값을 주려면 더 많이 줘야 되고 해외 또 수출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쌀로 돌아가는 율이 거의 적을 것이다. 그거보단 대한민국 여성들 보고 애를 낳아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미 벌써 거기서는 단순 증원은 안 됩니다. 의미 없다. 의미 없고. 공공의대는 뭐냐면은 공공의대는 그 농지 옆에 그 쌀로만 전용하는 농경지를 만들 테니 이 농경지에서 나온 쌀은 쌀로 해주세요.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돼도 그건 작동이 안 돼요. 그 지방까지 가서 공공의대 그 농지에 가서 농사를 지을 농부가 없어요. 대한민국 교원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할 교수가. 서울 시내에 있는 교수들도 지금 충원이 다 안 돼서 지금 지방에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지방에 지금 단기 블록 강의 가고 있고 몇 개 대학은 교수 충원이 안 되고 인가가 안 돼서 다 폐교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 공공의대를 짓자는 겁니다. 그럼 공공의대 짓고 부지하고 투닥투닥대다가 골든타임 10년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살아오는 이유가 이게 표 때문에 그런 건데 안 되는 작동을 딱 탁생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그 주장하는 거는 사관학교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갖고 나온 거예요. 증원이나 동결은 좀 더 더더 똑똑한 사람들이 하시고 제가 지금은 답자 10년밖에 안 남았으니 누군가는 그쪽에 대학병원에 레지던트 전문의를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라앉는 거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3,058명 중에서 3,000명 중에서 이미 1,200명은 이미 벌써 필수로 가게끔 디자인된 입학 정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입학 정원을 짤 때. 그렇죠. 그럼 1,200명이 여기를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 증원은 좀 나중에 더 하더라도 당장 3,000명 중에서 1,200명은 면허증을 바꿔서 필수 의사증, 필수 의료 의사증을 종사할 수 있는 공무원 면허증으로 바꿔서 이쪽으로 투입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관학교형 의대입니다. 이게 사관학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만약에 1,800명 남는 사람들은요, 뭐 할 얘기가 없죠. 왜? 어차피 안 쳐다보잖아요. 어차피 필수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에서 하던 거 계속 하면 되고 3,000명 중에서 1,200명 정도는 이쪽으로 강제로 보내야 되겠다. 이게 사관학교인 건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거기서 뭐가 걸리냐면 위헌 소속이라는 게 걸려요. 그 옛날에 그 국방부에서 그 군이 장교를 데려다가
장교로다가 서울대다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군복무 했더니 군복무 장기 복무 할 줄 알았더니 가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갔어요. 직업 자유의 원칙에 비설했다라고 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왜 위헌소득이 있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면허증, 그분이 갖고 있는 면허증은 자율 면허증인 거예요. 면허, 의료 행위를 허가를 면한다. 그게 면허증이잖아요. 자율 면허증에다가 그걸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위헌을 피해 나가려면 새로운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위헌을 필요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 2종 면허증이 있지 않습니까? 2종 면허증에다가 1종 면허증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다만 여기다가 락을 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삭기사가 건다면 면허증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제도예요. 사회적 합의만 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운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운전 면허증이 있어요. 근데 그 만약에 같은 학원에서 운전 면허증 2종도 교육을 시키지만 운전 면허증 1종도 교육을 시킬 수 있죠. 그 약간 커리큘럼 바꾸면 그렇죠. 그럼 대학을 새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죠. 약간의 거기에다가 투자만 된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게 필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1000명을 동시에 가야 되냐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료의 질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공공의료의 질은 어떤 거냐면은 서로의 상생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관리 경쟁에 의해서. 그냥 경쟁은 아니고 복지이기 때문에 관리 경쟁을 해야 돼요. 그게 전 세계 패러다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생하려면 일정 모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두 명이 가게 됐으면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직원이 한 명이면 직원의 볼륨이 넓으면. 네. 거기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 아주 지금 자유주의적인 그런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의료 산업 같은 경우에 봐도 미국의 FDA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심사역이 의사가 50명이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KFDA에. 몇 명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의료기 심사를 어떻게 해요? 물론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의사 영역에서 빠진 부분에 좀 누락이 되겠죠. 이게 현실인 거죠. 그런데도 보내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뭐 심장수술하는 분도 있으면 좀 그것도 보내서 가르치기도 하고 국가가 복지를 완전 시장 경제를 먹자는 게 아니라 복지의 원칙에 근거해서 분리를 시키는 게 증언이에요. 그럼 증언은 언제 하느냐? 증언은 그 1200명 가운데서 논의에 의해서 수요 공급 차원에서 늘리고 줄이고 그럼 그때도 국민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니네가 이걸 늘리려 그러면 세금을 더 내야 돼. 줄이려 그러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 이거는 국민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의사협회라든지 다른 이해단체하고 충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극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의료진의 공무원화가 같이 추진돼야 된다. 그렇죠. 의료진의 공무원화가 추진이 돼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지금 시도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유럽의 의료가 지금까지 잘 왔는데 물론 유럽은 붕괴라는 말보다는 비효율이 좀 높은 거죠. 물 먹는 하마와 같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냥 계속 굴러가고 있잖아요. 의료비도 잘 유지가 되면서 불편은 해요. 그거는 불편이라는 것은 해결에 되는 과제지 붕괴는 아닌 거예요. 한국 같은 붕괴는 지금 사실 위험에 빠진 거거든요. 이 붕괴 한 번 돼서 주저앉으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의료진의 공무원화에서 지금 시장의료에서 이제 공공의료를 떼서 따로 요 파일을 키우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시장의료의 급여보다는 의사들의 평균 급여가 좀 낮아질 거고 그 필요 충분 분은 이제 뭐 세금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누구한테서 뭔가 가져오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거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환자 처음 말씀드린 감기 환자 줄이고 좀 이제 중증에도 올리고 하는 그 작업은 당연히 지금 필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낭비가 이게 비효율이 많으니까 거기서 일부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비용하고 몇 가지 말하면 비용하고 안정적 공급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복지는 뭘까요? 최소지만 안정적 공급이 우선인 거예요. 돈이 싸던 비싸던 간에 일단 국내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 공급이 우선인 거예요. 거기에 방점을 찍으면 꼭 필요하잖아요. 비용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그 중요한 무기 같은 거 있다. 그 40년째 지금 전쟁하지도 않고 세만 놓고 있지 훈련만 하고 있지만 그 무기에 우리가 돈을 아끼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건 비용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 구조 조정을 하면 대한민국도
주요국처럼 OECD 평균 정도 수준에서는 맞추면서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통 감내지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약간 방만하게 쓰던 거를 좀 그 브레인스 가지를 쳐서 우리도 지금 뭐 의사도 좀 고통을 감내할 테니 국민 여러분들도 고통 감내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이 위기를 이렇게 다들 고통 감내를 해서 조금씩 실반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 새로운 제도를 만듭시다. 이게 선진국가죠. 이게 사실 주위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의 가장 큰 골자는 다른 것보다는 네. 시장 경제에다가 공공의료를 살짝 올려놨는데 이제는 좀 일부라도 좀 떼낼 때가 됐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자유민주 시장 경제가 산다. 복지가 없고는 잘 아시겠지만은 경제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은 이제 의대 정원 뭐 증원이냐 뭐 동결이냐 수가가 어떻냐 필수가가 뭐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애초 자체 요 구조를 안 바꾸면 지금 그냥 쓰는 거는 미봉책밖에 안 된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봄부터 예, 한 반년 됐어요. 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명을 설득할 생각이 없으면 나오지 마라. 근데 뭐 틈틈이 하겠다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뭐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좀 호응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제 나름대로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아예 입법청을 넣었어요. 이 내용을. 아예 국회 지금 사이트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입법청원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했던 내용의 지금 해결책이 입법청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그건? 그게 의사 증원과 네. 필수 의료를 위한 제2의 의사 면허증 신설 운영에 관한 법 일명 사관학교형 의대. 그래서 거기서 제가 법의 취지를 정해 놓았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좀 가서 좀 동의 청원도 좀 해주시면 뭐 이 기회에 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지금 입법 동의 청원, 국민 동의 청원의 사이트 들어가면 지금 며칠 전부터 게시가 됐어요. 게시가 됐는데 지금 페이스북 들어와가지고 좋아요는 엄청 눌러주시는데 동의는 별로 없어요. 이게 한 단계 더 가야 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뭐 메이저 언론에서 정확하게 막 다루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동결, 증원, 뭐 수가 인상, 뭐 필수 의료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조금 다른 프레임으로 다른 담론을 가져오시는 거라서 사실 뭐 관심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저희도 주장하시는 만큼 더 관심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아까도 뭐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공공하고 지금 시장하고 이 의료 헬스케어 웰페어 쪽에서는 이제 분류가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거고 뭐 증원하거나 동결하는 거나 수가 인상 그거는 지금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지금 안에가 썩어 있기 때문에 요거 안 도려내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무조건적으로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례로 좀 따라갈 수 있는 게 싱가포르, 네덜란드 여기는 이미 벌써 몇 스텝을 앞서갔으니까 다는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것만 뽑아다 써야 되는 거죠. 선례를 가지고 성공적인 케이스들은 우리가 갖다가 토의도 하면서 그렇죠. 좀 갖다 쓸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말씀하신 그 구조조정 부분이 워낙 큰 일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제 다루기를 이렇게 쉽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이 의료 쪽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의료 제도는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의 절반이 복지다. 그 절반 복지 중에서 또 절반이 의료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어마어마한 포션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의료 복지에 대한 담론은 누가 하냐면은 의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S대 교수님도 의사죠. 네. 복지학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의사죠. 근데 해외에서는 경영, 또 그다음에 무슨 심리학, 그다음에 그 복지 전문가들이 다 들러붙어서 논의를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아주 훌륭하신 사회복지학자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여기에다가 지금 커뮤니티 나온 거 봤습니까? 커뮤니티 나온 게 있어요? 없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왜 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50년 동안 끼워주질 않았거든요. 아하. 지금 나와서 얘기해봐야 가오가 소위 스타일 죽을까봐 말을 하지 않고 자기 가만히 있는 거죠. 사회복지 의료는 의료 제도의 탄생은
사회복지의 기존에서 성장한 거예요. 사회복지가 나오기 전 1800년대 후반에는 의사는 그 흰 가운에 이발 싸고 지금 동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지가 되면서 의사를 키운 거거든요. 복지 제도가 금세 근간에 깔려 있는 의사의 힘입니다. 그럼 복지 제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게 제 얘기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의 뭐 이해관계 이것보다는 그냥 복지 정책의 거대한 틀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예,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윤인모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그리고 추진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그리고 방향성과 액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댓글도 많이 써주시면 교수님이 꼭 그거 보시고도 또 다양한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과 대화 오늘은 윤인모 외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